아름다운 여인을 건져 올린 어부. 아주 오랜 옛날 인디언 부족에 두 젊은이가 있었지요. 한 명은 추장 사위인 푸른 매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친구인 붉은 매라 불렸습니다. 당시 이 부족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다른 부족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지요. 붉은 매와 푸른 매는 전장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먼 길을 달린 두 사람은 밤이 되자 모닥불을 피우고 쉬었지요. 집에 두고 온 가족과 앞으로 닥칠 일들에 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붉은 매가 친구 푸른 매에게 말하였지요. 남편이 멀리 떠난 오늘 같은 날이면 아내들은 다른 남자를 만날걸. 그건 아마 네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야. 푸른 매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그렇지 않아. 다른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내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아내를 믿는다네. 친구의 단호한 태도에 오기가 생긴 붉은 매가 말하였지요. 내가 오늘 밤 마을로 돌아가서 네 아내를 시험해봐도 되겠어? 푸른 매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하였지요. 좋아, 우리 내기를 해보자. 두 사람은 자기들이 가진 전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하기로 하였지요. 붉은 매는 당장 마을로 돌아가 푸른 매의 집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렸지요. 푸른 매의 아내가 집 바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붉은 매가 아무리 추파를 던져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과연 푸른 매의 말대로 정숙한 여자로군. 내기에서 져서 전 재산을 잃을 것이 두려워진 붉은 매는 마을에 사는 잘 아는 노파에게로 갔습니다. 노파에게 친구와 내기를 한 일과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였지요. 노파가 가서 그녀의 몸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오. 사례는 톡톡히 하겠소. 노파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채 집을 나섰지요. 노파는 해진 신발을 신고 누더기 옷을 입은 채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푸른 매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푸른 매의 아내는 노파를 불쌍하게 여겨 집 안으로 불러들였지요.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몸을 씻게 한 다음 집안 구석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 하룻밤 쉬어가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노파는 자는 척을 하면서 그녀의 벗은 몸을 보았지요. 그녀가 뒤돌아섰을 때 노파는 등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노파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감사를 표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던 붉은 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붉은 매는 즉시 친구인 푸른 매에게 가서 부인의 등에 있는 점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푸른 매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로서 맺은 약속을 지키겠네.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집과 돈, 말 가축들을 모두 주겠어. 푸른 매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전 재산을 붉은 매에게 주었지요. 그리고는 커다란 가죽 가방을 준비해 돈과 식량, 요리 도구를 넣은 다음 아내에게 그 속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즐거운 여행을 떠날 거요. 그러니 당신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 가방 속에 들어가도록 해요. 뜨거운 햇빛에 당신 피부가 상할까 두려워 그러오. 푸른 매는 가방을 마차에 싣고 여행을 떠났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커다란 강에다
아내가 든 가죽 가방을 던져버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푸른 매의 아내가 어디에 갔는지, 왜 모든 재산을 붉은 매에게 주었는지 궁금해하였지만 그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전 재산을 남에게 주어버린 것에 화를 내며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편 그가 가죽 가방을 버렸던 강에서는 한 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어부는 커다란 가죽 가방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주 예쁜 여인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가기 전 자기와 옷을 바꿔 입자고 하였지요.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은 아주 값비싼 것이어서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어부가 속한 부족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옷을 입은 푸른 매의 아내는 다음날 아침 전쟁에 참여하러 나갔지요. 가는 도중 만난 남자들은 이 낯설고 잘생긴 이방인을 보고 꼭 여자 같다고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은 주술사라며 다른 사람들과 천막을 따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남자들은 차례차례 밤마다 그녀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자면서 그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였지요. 마침내 부족은 적의 영토에 도착하였고 여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독약을 써서 부족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추장은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그녀가 원래 살던 마을로 그녀를 데려다 주었지요. 추장과 함께 마을에 도착한 푸른 매의 아내는 입고 있던 남자 옷을 벗고 원래대로 정숙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남편인 푸른 매를 데려오라고 하였지요. 푸른 매는 너무나 쇠약하고 슬픈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당신이 붉은 매에게 속았습니다. 단지 내 몸을 안다는 말만 듣고 그를 믿다니요. 내가 당신만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녀는 추장에게 당장 노파와 붉은 매를 잡아오게 한 다음 야생마의 꼬리에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말을 풀어놓자 야생마는 길길이 뛰고 달려 두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요. 가장 돈이 많은 부자. 옛날에 커다란 집과 넓은 땅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재물도 무척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수많은 표창까지 받아 누구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였지요. 어느 날 잠을 자던 부자가 꿈속에서 하늘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일 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자기가 틀림없으니 내일 죽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부자는 하늘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려준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부자는 다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온 나라에 있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의원들이 오자 부자는 가장 좋은 약을 지어오라 했습니다. 밤이 되자 부자는 의원들이 지어온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왔습니다. 해가 뜨자 부자는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지요. 부자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나서야 부자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믿었지요.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군요.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죽은 사람을 위해 울리는 종소리였지요. 부자는 하인을 불러 누가 죽었는지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주인님, 지난밤에 눈먼 거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눈먼 거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요. 부자가 사는 마을에 허름한 옷을 입고 구걸을 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추우나 더우나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요. 부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길을 가다 가끔 거지를 만나도 모르는 척 스쳐 지나갈 뿐 도와준 적은 없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는다고 했는데 부자는 혹 거지가 남몰래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였지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 거지가 살던 움막을 샅샅이 뒤져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움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움막에는 깔고 자던 집과 풀로 만든 베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인의 말에 부자는 움막 아래 땅도 파보게 하였지요. 땅 속에는 벌레들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러나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부자는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노인을 찾아가 물었지요. 제가 며칠 전 꿈을 꾸었습니다. 부자는 노인에게 자신이 꾼 꿈과 거지가 죽은 이야기를 하였지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이 많은 노인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하였지요. 눈이 안 보이던 거지 노인은 하늘의 많은 재산과 보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하늘에다 재물을 모아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부자가 놀라 묻자 노인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하였지요. 살면서 아무리 많은 돈과 보석, 땅을 가지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 없는 착한 마음은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지요. 눈먼 노인은 비록 구걸은 했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산이나 보물보다 노인의 착한 마음을 값지게 여겨 그를 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제야 부자는 왜 자신의 꿈의 하늘이 그런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날부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있는 힘껏 도와주었지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죽음을 맞이한 부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 그 거지 노인만큼 하늘에다 많은 재산과 보물을 모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모아졌겠지요? 눈을 감은 부자의 얼굴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산삼굴 이야기. 백두산 남쪽 기슭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엄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복이는 소문난 효자였지요. 그러나 엄복이는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마저 몸져 눕게 되니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엄복이는 자꾸 쪼들리기만 하였지요. 운 좋게 산삼 몇 뿌리만 캘 수 있다면 그걸 팔아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가난도 면할 수 있을 텐데. 어느덧 산삼을 캐는 철이 되었습니다. 엄복이는 산삼을 캐러 갈 준비를 서둘렀지요. 어쩐지
산에 가기만 하면 꼭 좋은 산삼을 캘 것만 같았습니다. 산삼을 캐러 가려면 여러 날이 걸릴 텐데 식량은 어떻게 장만하지? 막상 떠나려니 걱정이 되었지요. 생각 끝에 엄복이는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자가 거드림을 피우며 나왔지요. 대감마님, 쌀 2말만 꿔주십시오. 산삼을 캐러 갈까 하는데 이번엔 꼭 산삼을 캘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침을 꿀꺽 삼켰지요. 마침 잘 되었구나. 마침 산삼을 캐러 보낼 참이었느니라. 우리 만필이를 데리고 함께 떠나거라. 만필이는 그 부자의 충실한 졸개였지요. 주인을 닮아서인지 음흉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필이하고요? 엄복이는 꺼림직하였지요. 싫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쌀 2말을 거저주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워간 쌀도 받지 않을 터이니 만필이와 함께 가도록 해라. 하는 수 없이 엄복이는 만필이와 함께 떠나게 되었지요. 함께 가기 싫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산 길은 험하였지요. 그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한 뿌리의 산삼도 캐지 못했습니다. 엄보가 헛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야. 산삼 캐기가 그리 쉬운 줄 아세요? 아이고 다리야,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럼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지요. 아이고, 엄복이 니놈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저녁을 지어 먹고 나자 졸음이 쏟아졌지요. 참솔밭을 지난 엄복이는 벼랑가에 섰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그 소나무에 기대어 엄복이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벼랑 밑에는 바위 굴이 있고 그 굴 속에서 새빨간 모자를 쓴 벌거숭이 아이들이 놀고 있었지요. 참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이네. 그 아이들은 괴상하게 생긴 짐승을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흰 구렁이 같은 몸뚱이에 사슴머리 모양의 머리가 달린 짐승이었지요. 그 짐승은 아주 순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엄복이가 그 구경에 한창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꽝 하고 갑자기 요란스러운 소리가 울렸지요. 에? 꿈이었잖아. 심상치 않은 꿈이야. 아무래도 길몽 같아. 엄복이와 만필이는 다시 산삼을 찾으러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엄복이가 꿈에서 보았던 아름드리 소나무와 똑같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장소와 똑같잖아. 소나무를 붙잡고 내려다보니 바위굴이 있었지요. 순간 엄복이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굴 속이 아주 새빨갰지요. 인삼의 열매가 틀림없었습니다. 산삼이 틀림없었지요. 산삼이야, 산삼?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엄복이와 만필이는 내려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깎아세운 듯한 절벽이어서 길이 없었지요. 만필이는 엉큼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삼만 내 손에 넣는다면? 엄보가 빨리 내려가서 캐지 않고 뭐라고 했니? 만필이가 안달이 났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다건 저 산삼들이 그림의 떡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칡덩굴을 꼬아서 밧줄 대신 타고 내려가면 되잖아. 아, 그럼 되겠군요. 엄복이와 만필이는 칡덩굴을 길게 따지요. 그런데 산삼을 캘 줄 아세요? 아니, 생전 처음이야.
그럼 내가 내려갈 테니 위에서 받기나 하세요. 알았다. 엄복이는 산삼을 캐어 만필이에게 올려다 보내주었지요. 줄을 당겨요. 아직도 많습니다. 다시 망태를 내려보내세요. 아직도 많으냐? 이제 조금만 더 캐면 돼요. 만필이는 많은 산삼을 보자 음흉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인 마님에겐 몇 부리만 주고 몽땅 내가 가져야지. 마지막이니 조심해서 당기세요. 마지막 산삼 바구니가 올라갔지요. 만필이가 엄복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복아, 줄을 손질해서 내려보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네, 아래에서 쉬고 있겠습니다. 망태를 끌어올린 만필이는 불이 나게 산삼을 꺼내었지요. 이놈아, 굴 속에서 귀신이나 되거라. 만필이는 칡 덩굴을 참솔밭에 팽개치고는 산삼만 끌어안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는 엄복이는 줄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무슨 줄을 이리 오래 손질합니까? 위를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줄을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소리쳤지요. 역시 잠잠했습니다. 엄복이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어머니. 통곡하던 엄복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왜 바보처럼 울고만 있어? 어머니를 위해서는 살아나가야 해. 엄복이는 절벽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어올랐지요. 손가락 끝마다 피가 맺혔습니다. 중간쯤 올라온 엄복이는 온 몸의 힘이 쭉 빠졌지요. 엄복이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었지요. 엄복이는 그만 밑바닥에 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복이는 다음날 새벽에야 정신을 차렸지요. 목이 타 들어가고 바늘 방석에 누운 것처럼 온 몸이 쑤셨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때 이슬 몇 방울이 입술에 똑똑 떨어졌지요. 그 이슬을 목구멍으로 넘기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엄복이는 눈을 떠 보았지요. 엄복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로 옆에 인삼신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꿈에서 보았던 그 괴상한 짐승, 벌거숭이 아이들이 타고 놀던 그 유순한 인삼신 말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엄복이는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어서 비거라. 인삼신이 엄복이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만 같았지요. 저기를 보아라. 절벽을 기어오르던 인삼신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엄복이는 넋이 달아날 뻔하였지요. 절벽인데도 10여 포기의 산삼이 빨간 열매를 이고 있었습니다. 엄복이는 조심조심 산삼들을 캐었지요. 어제 만필이가 가지고 도망친 것들보다 갑절이나 더 큰 왕삼이었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온 인삼씨는 엄복이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지요. 이 약을 어머니께 드리거라. 이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고개를 들어보니 인삼씨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한편 만필이는 주인 마님께 산삼을 가져갔습니다. 주인 마님, 제가 산삼을 캐왔습니다. 정말 산삼이로구나. 수고했다. 엄복이는 저승으로 갔을 것입니다. 잘했다.
잘했어. 대감 마님과 만필이는 기분이 좋아 잔치를 벌였지요. 술이 거나해진 만필이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마님, 저 예쁜 색시에게 장가 보내주시는 거지요? 보내주고 말고 집도 한 채 사주실 거지요? 그것도 걱정 말거라. 술에 취한 그들은 주인과 하인도 몰라보며 떠들어대었지요. 그러다가 똑같이 골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망태 속의 산삼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흰 뱀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와 벽 밑에 또아리를 들고 앉았지요. 어떤 뱀들은 천장에 올라가 혀를 날름날름 거렸습니다. 술상 위로 뱀 한 마리가 기어 올라왔지요. 새빨간 혀를 날름 거릴 때에야 골아떨어진 주인과 만필이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지요. 이게 웬 뱀 새끼냐? 부자는 지팡이로 상 위에 뱀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장에 있던 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더니 그들의 팔, 다리와 목을 칭칭 감았지요. 그들은 욕심을 부리다 뱀들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엄복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 어머니는 인삼신이 주신 약을 먹더니 자리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복이와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기쁨을 나누었지요. 어머니, 제가 산삼을 많이 캐왔습니다. 이 산삼을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갖겠어요. 그 비싸고 귀한 것을 산삼 굴에 가면 얼마든지 캐올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어머니는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하였지요. 그때 엄복이가 산삼을 캐던 굴을 산삼굴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잿더미로 변한 마을. 옛날에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지요. 나라에서는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을을 불태워 버리게 했습니다. 유난히 우위가 돈독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에 돌림병이 온 사실을 관아에 알리지 않기로 하였지요. 그 대신 죽은 사람들은 밤에 몰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림병이 점점 더 심해져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끝에 결국은 돌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산으로 피신시켜 나중에라도 마을을 지키게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산으로 간 다음 날 관아에서 나와 마을 출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요. 관아에서 아직 사람들이 살아있는 마을에 돌림병이 더 돌지 못하게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고 아직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까지 불에 타 죽고 말았지요. 마을이 불에 탄 것을 확인하고 관리들이 돌아간 지 보름이 지나서야 산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마을을 보며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렇게 넋이 빠져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마을 한쪽 느티나무가 있는 곳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였지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 너도 나도 느티나무 쪽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느티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 아래 한 아이가 울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몇 년 전 마을로 이사 온 젊은 부부의 아이였습니다. 아이 엄마 아빠는 돌림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 아이는 기적같이 멀쩡하게 느티나무 수액을 받아 마시고 살아 있었지요.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처참한 상황에서 아이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니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힘을 모아 집을 짓고 마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은 그 아이를 하늘이 보낸 선물이라 생각하고 모두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보호해준 그 네티나무가 마을의 애군을 막아줄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나 경사스런 일이 생길 때에는 그 느티나무 아래 음식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살린 무역왕. 조선 순조 때 최고의 부자는 청나라와의 인삼무역으로 부를 쌓은 임상옥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그의 집에서 회계 일을 하는 사람만 해도 70명이 넘었지요. 임상옥이 이처럼 대단한 부자이다 보니 그의 집으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 번은 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청하였지요. 모두 장사를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옥은 세 사람에게 각각 한 양씩을 주며 말하였지요.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 돈으로 장사를 해보시오. 무슨 장사든 좋으니 이익을 남겨 닷새 뒤에 나를 찾아오시오. 세 사람은 임상옥에게 한 양씩을 빌려갔다가 닷새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눈이 작은 사람이 말하였지요. 저는 집신을 만들어 팔았지요. 그래서 5푼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이마가 벗겨진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연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설날 대보름이 가까워서 장터에 내놓자마자 모두 팔렸지요. 본전을 빼고 제가 남긴 이익이 한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빼 마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한 양이 어디 돈입니까? 장사 미천으로 삼기에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9푼은 술을 마시는 데 쓰고 1푼으로 종이 한 장을 샀습니다. 그러고 그 종이에다 절에 들어가 공부나 할 테니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써서 의주 부윤에게 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량을 얻었답니다. 임상욱이 말을 듣고 나서 세 사람에게 말하였지요. 세 분 다 수고 많았소. 또 돈을 빌려드릴 테니 1년 동안 장사를 다 한 다음 나를 찾아오시오. 임상욱은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빼빼 마른 사람에게는 1000냥을, 연을 만들어 판 사람에게는 200냥을, 그리고 집신을 만들어 판 사람에게는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1년이 되는 날 세 사람이 임상욱의 집에 모였습니다. 눈이 작은 사람과 이마가 벗겨진 사람은 장사를 하여 벌었다며 본전을 빼고 50냥과 200냥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빼빼 마른 사람은 빈 털털이었지요. 저는 1000냥으로 마 장사를 할까 하고 평양에 갔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양귀비 뺨치는 기생을 만나 그 돈을 몽땅 써버렸지요. 보시다시피 빈손으로 왔습니다. 장사를 하라고 빌려준 돈을 엉뚱하게 날리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은 전혀 그를 나무라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에게 2,000냥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였지요. 이 돈으로 무슨 장사든 한번 해보시오. 빼빼 마른 사람은 돈 꾸러미를 챙겨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1년이 지나도 임상옥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임상옥은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빼빼 마른 사람이 임상옥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6년 뒤였습니다. 그는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부탁을 하였지요. 일꾼 10명에 마차 10대를 빌려주시지요. 열흘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빼빼 마른 사람은 약속대로 열흘 뒤 다시 임상옥을 찾아왔습니다. 마차 10대에는 인삼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임상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삼은 무려 10만 냥이 넘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이렇게 많은 인삼을 어디서 구해오셨소? 제가 태백산에 심어 놓은 것을 이번에 거두어 드렸지요. 어르신께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인삼은 내 것이 아니오. 모두 그대 것이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빌려주신 돈으로 얻은 것이니 모두 어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욱은 할 수 없이 그와 인삼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임상욱이 빼빼 마른 사람을 좋게 본 것은 남다른 배짱이었습니다. 그 정도 배짱이라면 언젠가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임상욱 역시 상인으로서 배짱이 두둑하였습니다. 임상욱은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4대째 상인 가문으로 아버지는 사신을 따라 중국 북경을 왕래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임상욱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임상욱은 28살 때 엄청난 빚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천금의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임상욱은 상복을 입은 상주의 몸이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청나라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상욱에게 기회가 온 것이지요. 정부로부터 의주의 5 상인과 함께 청나라에 인삼을 파는 권리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청나라의 인삼을 가져다 팔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지요. 임상욱이 사신 일행을 따라 청나라 북경으로 인삼을 팔러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상욱을 비롯한 조선의 상인들이 묵는 곳은 회동관이었지요. 조선의 상인들이 북경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나라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인삼을 가지고 오셨지요. 값은 한 근에 얼마요? 예, 최상품 인삼을 가져와서 한 근에 40냥을 받아야겠소. 뭐라고요? 이제까지는 인삼 한 근에 25냥이었는데 40냥을 받겠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너무 비싸지 않소. 그냥 예전대로 주시지요. 그렇게는 못 팔겠소. 최상품 인삼을 가져왔다고 하지 않았소. 임상욱이 거절하자 청나라 상인들은 입맛을 다시며 회동관에서 나왔습니다. 너무하지 않아. 한 근에 15냥이나 더 올려 받겠다고 하니 말이야.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자고. 아무도 인삼을 사지 않는 것이야. 그러면 임상옥도 우리에게 인삼을 사달라고
사정하며 값을 낮추지 않겠어.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 상인들에게 인삼을 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뒤부터 회동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조선 상인들은 사신들이 돌아갈 때 함께 북경을 떠나야 했습니다. 북경을 떠날 날짜가 가까워 오는데 인삼 한 뿌리 팔지 못하자 조선 상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인삼을 팔려고 잔뜩 실어왔는데 도로 가져갈 수야 없지 않습니까? 값을 낮추어서라도 인삼을 팔도록 하시지요. 상인들은 애가 타서 임상옥에게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상옥은 고개를 가로지었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소. 청나라 상인들도 인삼을 사려고 빚까지 얻었으니 인삼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날짜는 흐르고 흘러 조선 사신이 떠나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임상옥은 아침에 종들을 불러 명령하였지요. 너희들은 창고에서 인삼 꾸러미를 모두 꺼내어 마당에 쌓아놓아라. 종들은 임상옥이 시키는 대로 창고에서 인삼 꾸러미를 꺼내어 마당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러자 임상옥은 인삼 더미에 불을 붙여 태우기 시작하였지요. 한편 청나라 상인들은 사람을 보내어 임상옥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임상옥이 인삼을 태운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기겁을 하여 회동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이러시오? 귀한 인삼을 태워버리다니. 청나라 상인들은 임상옥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상옥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였지요. 귀한 인삼을 다들 몰라보니 태워 없애야지요. 진정하시오. 인삼은 우리가 모두 살 테니 제발 불을 끄시오. 값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겠소. 이렇게 해서 청나라 상인들은 임상옥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임상옥은 그들에게 큰 배짱을 부려 10배나 비싸게 인삼을 팔았지요. 임상옥은 인삼을 팔아 얻은 은계와 비단을 잔뜩 싣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물었지요. 장사는 잘했느냐? 예, 어머니.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임상옥은 어떻게 장사를 하여 그처럼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지요.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큰 돈을 벌어 갑부가 되었으니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거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임상옥은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어머니의 충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들여 다리를 놓았으며 산성 수리비에 쓰라고 천석의 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나라의 흉년이 들 때마다 창고 문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임상옥에 대한 소문은 순조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임상옥이라는 부자가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참으로 의로운 부자로구나. 그런 사람에게 고을을 맡긴다면 얼마나 잘 다스리겠느냐. 그를 곽산 군수로 임명한다. 순조 33년 임상옥은 곽산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예상한 대로 백성들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보릿고개 때에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주 고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2000세대의 집이 물에 떠내려 갔으며 파수막도 물에 떠내려 갔습니다.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람이 16명, 수재민이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임상옥은 고향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창고 문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옷과 생활 필수품을 구해 주었지요. 임상옥의 선행은 또다시 대궐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수령이로구나. 자기 재산을 털어 수해를 당한 고향 사람들을 구제하다니. 순조는 임상옥을 칭찬하며 구성 부사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옥은 곽산 군수보다 높은 벼슬인 구성 부사를 계속 맡을 수가 없었지요. 천한 상민을 부사에 임명한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임상옥을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상소가 조정에 올라오자 임상옥은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 임상옥은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면서 시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배운 사위, 못 배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천석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아주 정성 들여 길렀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고 갓난 아기 때부터 이것저것 가르쳤습니다. 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예의 범절도 가르쳤지요. 글 읽는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시 짓는 법, 글씨 쓰는 법, 노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걸음 걷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서 나이가 차니 아주 훌륭한 색식감이 되었지요. 이만하면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겠다. 이제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낼 일만 남았군. 천석군 부자는 아주 흐뭇하여 여기저기 시집 보낼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웃 동네 만석군 집에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그리로 시집 보내기로 하였지요. 시집 보내는 날 사돈에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집 딸에는 어릴 적부터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웠답니다. 아마 사돈 댁에 허물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오. 만석군 집에서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니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지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예, 아가야, 듣자니 너는 배운 것이 많다는데 뭘 배운 것이야? 며느리는 자기가 배운 것들을 글 외듯이 줄줄 외웠습니다. 글은 천자를 읽어도 막힘이 없고 글씨는 12가지 모양을 익혔습니다. 운을 떼면 바로 시가 술술 나오고 책 30권을 한 자리에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붓으로는 못 그리는 그림이 없고 하루에 10폭 병풍수를 놓습니다. 300가지 노래를 부를 줄 알고 20가지 악기를 탈 줄 압니다. 여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을 다 익혔습니다. 또 며느리가 자기가 배운 것을 그만큼 일러주었는데 시아버지가 또 물으니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또 없느냐? 예, 그것뿐이옵니다. 시아버지는 뭐가 못마땅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글 외듯이 줄줄 외웠지요. 곡식을 익혀 밥을 짓고 갖가지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상 차리는 법은 배웠느냐? 못 배웠습니다. 물레로 명을 잡고 배틀로 배를 짜서 중의 적삼 치마 저고리에 도포 두루마기 짓는 법은 배운 것이야. 그것도 못 배웠습니다.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호미로 김을 메어 거름주고 거두어서 도리깨로 마당질 할 줄은 아는 것이야. 그런 것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네가 많이 배웠다더니 쓸모없는 것만 배웠구나. 일 중에서 농사지어 거두고 음식 장만하고 실을 자 옷 짓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없는 것이야. 너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부터 배워가지고 오너라.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와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였지요. 사돈이 되는 천석군 집에서 생각해보니 괘씸하단 말이지요. 만석군으로 사는 부잣집에서 며느리더러 온갖 험한 일을 다 배워가지고 오라니 그런 심한 경우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자기가 그런 소리래. 그러면 제 자식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어디 보자. 이러고 자기 사위를 불렀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 딸더러 일이란 일은 다 배워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래, 자네는 일을 얼마나 배웠는가? 예, 잘할 줄은 몰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배웠습니다. 설마 하니 만석군 부잣집에서 아들에게 험한 일을 가르쳤겠나 싶어서 이것저것 일을 시켜보았지요. 자네 나무할 줄 아는가? 예, 할 줄 압니다. 그럼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후딱 해오게나. 그러니 사위는 지게를 덜렁 쥐고 나가더니 반나절도 안 되어 나무를 산더미만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밭갈이는 할 줄 아는가? 예, 압니다. 저기 소가 있으니 끌고 가서 밭을 갈고 오게. 사위는 황소에다 쟁기를 지워가지고 밭에 나가더니 소를 몰아 번개같이 밭을 갈았습니다. 밭을 다 갈고는 오줌 항아리를 날라다 밑 거름까지 듬뿍 주고 온 것이지요. 농사 짓는 일은 그렇다 치고 신 삼을 줄은 아는가? 예, 그것도 할 줄 압니다. 한번 해보게. 사위는 삼 껍질을 벗겨다가 야무지게 꼬아서 신 한 켤레를 본때 있게 삼아 놓았지요. 장인이 탐복을 하였습니다. 자네는 어찌 만석군 집에 살면서 그리 일을 잘하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운 것뿐입니다. 천석군 집에 사는 그때부터 딸에게 온갖 일을 가르쳤습니다. 밥 짓고 옷 짓고 빨래하고 농사 짓는 법을 다 가르쳐서 다시 시집으로 보내었지요. 만석군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좋아하며 며느리를 잘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닭.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개와 닭과 당나귀를 오래 길렀습니다. 하루는 집 주인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렸지요. 살며시 눈을 뜨고 살펴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개가 수숫대 길다란 것을 물고 왔습니다. 수숫대를 물고 와서 그것으로 주인의 키를 재는 것이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키를 재더니 꼭 주인 키만큼 수숫대를 잘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수숫대를 물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주인이 하도 이상하여 가만가만 일어나 개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개는 수숫대를 물고 뒷산으로 올라가 버렸지요. 뒷산에 올라가서 평평한 곳에 수숫대를 놓고 꼭 수숫대 길이만큼 땅을 팠습니다. 발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요.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방에 누워 낮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문 밖에서 뭐가 짜그락짜그락 하는 소리가 났지요. 가만히 살펴보니 글쎄 닭이 문에 발린 창호지를 부리로 쪼고 있었습니다. 한참 쪼니
방문에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렸지요. 닭이 그 구멍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이리저리 가늠을 해보더니 살그머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주인이 그날 밤 잠을 안 자고 부엌 구석에서 거적을 뒤집어 쓰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이 으슥해지니 닭이 횃대에서 내려와서 꽃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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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주를 3번 넘으니 닭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머리에 붉은 모자를 쓴 사람 모습으로 변하였지요. 주인이 놀라서 숨을 죽이고 있으니 개도 멍멍멍하고 3번 짖었지요. 그러고 나서 제주를 3번 넘더니 개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는 까만 옷을 입은 사람 모습으로 변하였어요. 그러자 붉은 모자 쓴 사람이 까만 옷 입은 사람에게 말하였지요. 가서 당나귀를 몰고 오너라. 그러니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외양간에서 당나귀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붉은 모자를 쓴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당나귀를 끌고 어디론가 갔지요. 주인이 가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2 사람은 집을 나가서 동네를 벗어나더니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 큰 바위 앞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바위 쪽을 보고 절을 하였지요. 그러니 바위가 스르르 열리더니 그 속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네가 먼저 까만 옷 입은 사람을 보고 물었지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주인을 묻을 구덩이를 파놓았느냐? 예, 주인 키를 재서 그만한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러니 그게 개가 한 일이었습니다. 지네가 붉은 모자를 쓴 사람을 보고 물었지요. 너는 내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 놓았느냐? 예, 창호지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닭이 한 일이었습니다. 지네가 또 말하였지요. 내가 내일 밤 너희 주인을 죽일 터이니 너희들은 대문을 지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주인이 죽고 나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갖다 묻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사람이 되어서 소원을 이룰 것이야. 가만히 보니 개와 닭이 사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네와 함께 주인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지요. 주인을 죽이고 저희들이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인이 놀라서 온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데 지네가 또 말하였어요. 집에 가거든 기름이란 기름은 모조리 없애거라. 10년 묵은 기름이 몸에 닿으면 나는 죽는다. 주인이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지요.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닭이 뒤늦게 당나귀를 타고 돌아왔지요. 그러더니 다시 개와 닭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기름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미리 집에 와서 10년 묵은 머리 기름을 돗자리 밑에 감추었습니다. 다음날 밤이 되기 전 주인이 개와 닭 몰래 10년 묵은 기름을 집 안에다 뿌렸지요. 대문 간에도 뿌리고 마당에도 뿌리고 마루에도 뿌려놓았습니다. 닭이 뚫어놓은 창호지 구멍에도 기름을 발라 놓았지요. 그러고 나서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데 밤이 으슥해지니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문 구멍으로 내다보니 지네가 온 것이지요. 그런데 대문간에 뿌려놓은 기름이 묻어서
발이 몇 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진의 발이 아주 많아 남은 발로 마당에 들어섰지요. 마당에도 기름을 뿌려 놓았으니 또 진의 발이 몇 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진해는 몇 개 남지 않은 발로 버둥버둥 마루 위에 올라왔지요. 마루 위에도 기름을 뿌려 놓았으니 진의 발이 또 몇 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진해는 한 개밖에 남지 않은 발로 문 구멍으로 들어오려고 버둥거리다가 거기에도 기름이 묻어 있으니 그만 발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벌렁 자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진해가 죽으니 대문을 지키던 개와 닭도 죽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